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간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류상환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 많이 추워졌네요. 추운 날씨는 저희 심장혈관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지를 않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인 관상동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주로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관상동맥 질환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 사자성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관은 한자 그대로 혈액이 지나가는 도관, 즉 파이프라인입니다. 심장과 폐를 거쳐서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이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 전해진 산소는 장기들이 운동을 하는데 사용되어지고 그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액에 흡수해서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동맥을 통해서 만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허혈성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흔하게 이제 붓는 증상들이 생기죠. 즉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혈관이 동맥은 빨갛게, 정맥은 파랗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이 좀 더 붉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동맥은 빨간색으로, 정맥은 파란색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맥과 정맥은 거의 항상 같은 코스로 짝을 이뤄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순환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혈관 질환들은 대부분 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보통 이제 중풍이라고 말하는 뇌경색, 뇌경색은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일부가 썩어버리는 질환들이고,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 말씀드리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께서 자주 많이 보이는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혈관이 막혀서 조직이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큰 파이프라인인 대동맥이 찢어지는 박리증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허혈성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계속해서 물론 이제 암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청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성 질환 등 혈관 질환과 관련된 요인을 모두 합하면 암과 거의 비견될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암의 경우에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합해 놓은 수치인 것에 비해서 심장이나 뇌처럼 이게 단일 장기 질환을 따로 구분한다면 아마도 압도적으로 심장이나 뇌 질환이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질환들, 심장이나 뇌에 생기는 모든 질환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입니다. 결국 혈관 질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치명적인 합병증을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보다도 혈관 질환은 불행히도 아직까지 우리가 혈관 질환 자체를 완치시키거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중풍이나 심근경색은 단지 혈관 질환의 합병증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합병증을 잘 치료하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고 이게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같은 원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장기의 질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하려고 하면 다른 부위도 너무 안 좋아서 치료가 어렵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혈관 질환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위급한 순간이 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게 조기 진단도 안 되고 대부분 합병증이 생겼을 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치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잠깐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지혈증 약하고 고혈압 약을 드셨다 안 드셨다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증상이 없어도 계속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꽤 많으시죠. 뭐 혈압이 조금 조절됐다 싶으시면은 혈압약을 안 드시고, 뭐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고혈압약 잘 아시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아시죠. 뭐 혈압약 한번 먹으면 그다음에 끊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혈압이라는 게 우리가 그 한순간에 계속해서 똑같은 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혈압이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 자체에 굉장히 많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약은 예를 들어서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가 그랬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중풍도 안 생기고 심근경색도 안 생겨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약이 고지혈증 약입니다. 사실은 동맥경화증의 처음에 시작은 그 지질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질을 갖다가 어떻게 나쁜 지질들, 그러니까 지방질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데는 고지혈증약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약은 드셨다 안 드셨다 하시면 절대 안 드시고요. 그다음에 처방을 받으셨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다시 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혈관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혈관 질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현대의학이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신에 퍼져 있는 혈관 질환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이 특정한 분야가 없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심장은 심장내과, 그리고 심장혈관 흉부외과, 그리고 대동맥이나 말초혈관은 위치에 따라서 흉부외과 선생님들 다루시는 데도 있고, 심장내과, 혈관외과, 영상학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병원 사정이나 이제 본인들이 받은 교육 과정에 따라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문화가 많은 부분이 됐다는 것은 이 깊이 있게 연구도 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 환자나 의사들도 본인들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보통은 관심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뇌경색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뇌경색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시면 보통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을 주로 만나시게 되고, 사실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뇌혈관 질환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이 다리가 아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되게 잘 보지 못하죠. 근데 환자는 중풍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다리 혈관 질환이 진행이 되더라도 환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의사선생님도 알 수가 없고 환자도 그 선생님을 만나면 뇌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면은 환자의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도 양발을 신고 있고 보지를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저희 혈관 질환을 다루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너무 전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장도 다루고 대동맥도 다루고 말초혈관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도 받고 이런 게 수술과 시술을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야, 그리고 심장혈관, 그다음 대동맥, 말초혈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상동맥 넘어가기 전에 또 질문이 와 있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초콜릿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혹시 이렇게 겨울철에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가 몸이 움츠러드시죠. 움츠러든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몸에 예를 들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움츠러드는데, 그 몸이 움츠러드는 의미는 뭐냐면 혈관이 수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을 한다는 의미는 혈관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혈관이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증 때문에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더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풍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질환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 되면 이런 어떤 기운적인 영향도 있고 또 환자분들 대부분이 겨울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겨울철에 혈관 질환들이 더 많이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왜 배만 나와라고 아주 재밌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배가 엄청 나온 비만 환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심장이 가끔 압박되는 느낌이 나고 쿡쿡 찌르는 느낌이 나서 심장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심장 증상이 있어서 무서운데 제 심장은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이런 분들 꽤 많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몸이 뭔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고 내가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내가 뭐 심장이 안 좋아, 혈관이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막 찾아보게 되고 심근경색 찾아보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크게 무서운 병인지 금방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이 병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 당장은 괜찮으실 겁니다. 괜찮으실 거고 뭐 이상이 없는데 뭐 이상이 있다고 막 본인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검사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장 검사를 보통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이 뛰는 거라든가 심장 안의 문제들을 잘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 혈관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했는데도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이상이 없는 거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상이 없다는 거고 앞으로 병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배가 엄청 나온 비만 환자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시고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을 갖다 관리하시고 다른 만성 질환이 안 생기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금 진행을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동맥은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은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슴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관상동맥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심장은 자체가 혈액을 뿜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라는 펌프도 심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그 에너지원이 혈액입니다. 심장은 스스로 뿜어내는 혈액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공급을 받습니다. 관상동맥은 대부분 선천적 이상이 없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좌측의 혈관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요. 결국 이 큰 세 개의 가지에서 작은 분지들이 나와서 심장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동맥경화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관상동맥에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이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 순간에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심근의 일부가 썩어버린 상태이고 이로 인해 급격히 심장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 심장마비가 발생하기도 하죠. 1년에 저희 나라에서 한 5만 명, 우리나라에서 한 5만 명의 급사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사라고 하거나 우리가 보통 돌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급사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발생을 하고 1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내의 급사 환자의 한 80%는 급성 심근경색증 때문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심근경색이 굉장히 급하고 위급한 질환인 거죠. 사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 방송에 나와서나 SNS에 통해서 강의도 하시고 뭐 설명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익숙한 질환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되고 예방도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게 2024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낸 자료인데 최근 5년간의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추이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 한 20%,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증 이후에 만약에 환자가 계속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심근병증 같은 경우는 한 30%가 한 5년 전에 비해서 엄청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증 후에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의 비율은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심근경색증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들이 많이 발전해서 환자들이 빨리 온 거죠.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빨리 이제 시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기에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예방이나 조기 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인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 더 문제인 통계는 사실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에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흡연을 하는 연령이 좀 빨라지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같은 후천적 요인들이 동맥경화증을 좀 더 일찍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진행되는 경우에 결국 나이를 먹어가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합병이 되면서 더욱 동맥경화증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자들이 계속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몇 개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6세 남자분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78에 몸무게 70kg고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으시네요. 얼마 전 건강검진을 하니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LDL 수치가 130,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정도 나왔습니다. 스타틴 약 복용 시작해야 될까요?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에서는 스타틴 약을 갖다가 바로 드시는 것은 아니고, 아직 나이가 좀 한 36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라든가 식생활 관리,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식생활 관리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생활 같은 것도 조금 조절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해보고, 한두 번 정도 더 검사를 한 6개월 단위로 한번 해보시고 나서도 LDL 수치가 저 정도로 계속 높으면 100 이상 나오시면은 스타틴을 약을 갖다가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키나 몸무게만 봐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시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내장 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혈관 상태 같은 것이 많이 이제 나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 본인의 몸 상태를 정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이게 범위도 넓고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생기지는 않고 좀 더 젊은 나이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혈관이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난다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검사를 갖다가 충분히 항상 정기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신 분이 물어보셨는데, 심장을 건강 위해서 저한테 이제 새해 목표로 어떤 것을 목표로 세우셨는지 비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비법이라고는 없습니다. 비법은 없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들이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법보다는 실천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레코멘드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권유를 받더라도 사실은 실천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건강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실천을 해야 되고, 당장 오늘 추우니까 운동하러 나가는 것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강의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20, 30대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전형적인 증상을 우리가 초기에 조금 빨리 느낄 수가 있다면 되게 좋겠지만 불행히도 관상동맥 협착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돼서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어야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협심증의 증상은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이 좌측 가슴의 통증이나 쥐어짜는 불편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게 이렇게 지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고령 환자분들이나 일부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나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형적인 흉통이 없이 그냥 소화불량, 무슨 뭐 복부 통증 이렇게만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증상만으로 진단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술을 받으신 분들하고 이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협심증 때 느끼는 통증은 정말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흉통을 같이 느끼긴 하지만 흉통뿐만 아니라 막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는 증상이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심증이 됐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통증은 굉장히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외래 보다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본인이 심근경색증 같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제 소화기 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심근경색증이 워낙 이제 위험하고 중한 질환이라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꼭 검사해 달라고 검사 꼭 해야 된다고 검사 꼭 해야 한다고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관상동맥을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관상동맥에다 직접 관을 집어넣고 조영제를 투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관상동맥 조영술은 일단 장점이 엄청 많아요. 엄청 장점이 많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그 자체가 위험도가 좀 있고 모든 의심 환자나 아니면 검진 차원에서 이걸 시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CT나 MRI 같이 영상 장비들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잘 아시겠지만 CT를 통해서도 관상동맥 상태를 아주 쉽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T는 관상동맥 조영술만큼 직접적이고 이제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검진 목적이나 아니면 입원 없이 간편하게 이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유사한 증상이 계속되면서 있으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 CT 검사를 해서 시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T 검사상에서 관상동맥 CT 검사상에서 협착 등의 이상 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걸 하고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단이 됐어요. 어떻게 협착 부위가 있다거나 그러면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바로 동시에 이제 시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또 잠깐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질환 환자들이 폐질환 합병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부정맥 환자들은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사실은 이제 심장질환 환자들이 폐질환 합병증을 많이 앓고 있다 이런 것은 그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폐에서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야 되는데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폐에서 피가 예를 들어서 심장으로 잘 못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은 폐에 물이 차게 되고 폐에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사실 심장 환자들 중에서 첫 번째 증상이 호흡곤란인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판막 질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심근경색증을 알아가지고 뭐 오랫동안 이제 심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부종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폐는 어차피 피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이게 순환의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는 장기들이다 보니까 심장이 나쁜 환자들은 폐가 나빠질 수 있고 또 폐가 나쁜 환자들은
심장은 괜찮아도 심장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장이 나쁜 환자는 폐에 관해서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폐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이 거의 동시에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맥 환자들은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시는 경우가 많나? 이 부분은 제가 뭐 전공이 부정맥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통계석은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정맥도 역시 돌연사의 한 원인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환자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꽤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유튜브라든가 뭐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0대 이상의 고혈압 여성인데 아스피린 저용량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 요새 아주 핫한 이슈죠. 핫한 이슈인데 고혈압 여성이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최근에 마지막에 나온 그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의사들 간의 어떤 합의체는 고혈압 여성이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아니고 고혈압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오히려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위험성을 높인다고 보통 좀 이야기를, 지금 이제 결과들이 나와서 아스피린을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드시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씩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지침도 조금 바뀌고,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아스피린을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아니지만은 고혈압 환자에서 무조건 아스피린을 저용량을 먹는다, 이건 아닌 것 이런 것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심장 혈관 질환은 혈관이 완전히 막혔을 때만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 전까지는 약으로만 관리하면 될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근경색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심근경색이 생긴 부위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심장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심장 기능이 나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수술을 해야 하나? 의사가 권할 때 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권할 때 하시면 되고, 어떤 의사든지 심장 수술이나 뭐 시술을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의사가 권할 때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는 것이, 나 무서우니까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의사가 권하실 때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술의 시기입니다. 관상동맥의 동맥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잠깐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이제 발견이 된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미한 관상동맥 협착이 진단된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저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동맥경화증 예방을 위해서 여러 약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혈전을 녹이는 강력한 항혈전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비약물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특히 이제 지금은 직접 좁아진 부위를 이제 풍선으로 넓혀가지고 다시 좁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같은 시술이 엄청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이 시술이 조금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위험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시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시술이 더 중요하냐, 수술이 더 낫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연구나 논문, 그리고 뭐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것도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결론은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치료 방침을, 그러니까 시술을 하시는 내과 의사와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선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이게 좀 무책임한 듯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시술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의사가 예를 들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의 전반적인 컨디션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상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환자가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얼마나 높냐 안 높냐 이런 것도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아주 급한 상황만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협의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침이라고 어떤 지침상에서 모든 지침상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관상동맥 시술이나 수술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뭐 5년 전에 비해서 한 4% 늘어났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한 8%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중재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처음에 중재술을 해보고 아니 중재술이 만약에 너무 위험하거나 아니면 자꾸 또 막히는 환자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좀 복잡해지는 환자들은 보통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관상동맥의 질환들도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또 질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혈관 질환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잘 생기는 건가요? 다른 혈관도 같이 오는데 생명을 위험하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질환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동맥경화증이라는 거의 똑같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혈관에도 생기고 심장혈관에도 잘 생기죠. 그리고 다른 혈관도 당연히 다 잘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많이 생기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만드는 거죠. 중풍이라든가 심근경색증과 같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환자들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버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뭐 대동맥 박리증가이나 무슨 팔다리 썩는 이런 병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혈관 질환은 꼭 뇌혈관, 심장혈관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혈관 질환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뿐만 아니라 전신의 모든 그 혈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동맥 질환 관련 질문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대동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장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경동맥 초음파로는 얼마나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장혈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입니다. 근데 이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을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검진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증상이 있고 무슨 다른 뭐 심전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트레드밀 검사 같은 걸 했는데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런데 뭐 조영술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관상동맥 CT를 찍어 보시면 좁아져 있는 정도라든가 좁아져 있는 부위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은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죠. 경동맥 초음파하고 관상동맥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뭐 경동맥의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해서 100%다 관상동맥에 병이 있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경동맥에 어쨌든 간에 병이 있으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경동맥에 문제가 있는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좁아지거나 무슨 뭐 혈전 뭐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관상동맥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경동맥보다는 관상동맥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 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초음파 자체를 가지고 관상동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은 경동맥대로 보시고 관상동맥은 또 관상동맥대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은 제가 나중에 끝에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관상동맥 우회술은 이 그림처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시술은 좁아진 부위에 관상동맥을 바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거기다 스텐트를 넣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좁아진 부위 하방에다가 이제 적당한 부위를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몸의 다른 부위에서 혈관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은 관상동맥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이 담당하고 있는 심근에 피를 갖다가 잘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식 혈관을 통해서 우회해서 피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뭐 인공심폐기라는 장비를 써가지고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뭐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경우에 요새는 뭐 인공심폐기의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이 있어서 그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술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식 혈관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환자분들이 뭐 혈관이 이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혈관이 없는 분들도 있고 좀 부족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결국 환자의 어떤 전반적인 기저질환이나 심장의 상태를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하고 고려를 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관상동맥 우회술이 어디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관상동맥 우회술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상동맥 우회 수술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식되어진 혈관이 오랫동안 막히지 않고 유지가 되는 장기 개통성입니다. 물론 이식 혈관의 장기 개통성은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유지가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국 수술받은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는 그 수술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결론적으로는 장기 개통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환자의 어떤 장기 생존율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수술을 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이식혈관의 장기 개통성을 위해서는 의사는 이제 이식혈관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어디다 붙여야 될 것이냐, 적절한 이식 관상동맥 부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수술 방법도 예를 들어서 이 환자를 심장을 갖다가 멈춘 상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심장을 갖다가 뛰는 상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을 다 열고 할 것이냐, 가슴을 조금만 열고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수술을 해놓고 나서 끝이 아니죠. 수술을 끝내고 나서 그 이식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물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 이식혈관뿐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혈관 자체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자하고 이제 계속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서 기저질환을 갖다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의사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하면 안 되고 환자들의 노력, 생활습관이나 위험률이 관리하는 이 환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 우회술은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 아래쪽의 혈관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 앞서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은 동맥경화증 자체를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혈관에서 동맥경화증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만약에 동맥경화증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이 표시된 부위처럼 이 이식된 부위 아래쪽에 원래 가지고 있는 관상동맥에 병이 생기거나 또는 이식혈관 자체에 병이 생기게 되면 환자는 다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맥경화증을 막는 것이 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맥경화증의 요소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동맥경화증 요소 보시면은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다 완치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조절을 할 뿐이지 이걸 갖다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하나 뭐 나이가 먹는다거나 남녀의 구별이라든가 뭐 본인이 좀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소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의학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노력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절을 하고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죠. 대표적인 게 흡연, 비만, 식습관, 운동습관 이런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에 4명이 비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만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비만을 갖다 병으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라고 뭐 신문에 나오던데 당연히 비만은 병입니다. 비만은 병이고 뭐 다 해보셨겠지만 다이어트 마무리 해서 자기가 비만 어떻게든 몸도 빼고 몸 좋게 만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흡연입니다. 흡연. 사실 흡연이 이제 혈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고 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비싼 돈 들이고 아까운 시간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골프, 뭐 사이클 하시고 뭐 헬스도 열심히 하시고 또는 뭐 등산을 저렇게 가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30-40대 정도 되면 건장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뭐 숨이 차다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뭐 이렇게 하시죠. 검사 막 나 검사해 봐야 된다고 막 그러시죠. 근데 이제 평소에 뭐 굉장히 바쁘게 이제 건강 잘 사시는 분들이고 뭐 바쁘신 가운데도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건강 관리하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건강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대부분이 그러시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도 많고 내가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담배 조금 피워요. 근데 뭐 조금 피시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뭐 하루에 한 갑 이상은 거의 다 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딱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아니까 나 담배 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증상이 있고 막 숨이 조금 차거나 뭐가 조금 안 좋으면 얼른 병원에 오시죠. 그래서 뭐 검사해 달라고 그러시죠. 이 검사하고 나서 검사 결과 괜찮습니다. 보통 다 괜찮으세요. 당장은. 다 괜찮으시면 또 나가서 한 대 피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들 검사를 해드리고 환자분들을 좀 자주 외래에 오시도록 하죠. 그래서 검사해 보면 당장 뭐 이렇게 막혀 있거나 뭐 좁아진 부위가 아주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동맥경화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면서 석회화라 그래서 혈관에 이제 돌덩이가 끼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시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죽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한 번 한다고 해서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게 해가지고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하는 거죠. 뭐 한 서너 번 하면 일단은 끊더라고요. 끊고 그다음에는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하셨다는 분도 있고 또 피시는 분들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다 안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담배는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혈관에 아주 최악의 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보호자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환자분들은 떨떠름하시죠. 떨떠름하고 아 귀찮게 해. 왜 맨날 오라고 그러지?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환자분이 뭐 진짜 그때 담배를 끊으셨으면 10년 정도 지나면 환자분이 진정으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해봅니다. 어, 약간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술이나 뭐 수술 모두 환자가 가족분들에게 힘들고 마음 졸이는 아주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그냥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술이나 수술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외래에서 환자분들 만나면 시술이나 수술 후에 한 1-2년은 정말 딴 사람처럼 잘 지킵니다. 근데 일부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수술 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정말 강조드리는 것은 시술이나 수술이 결코 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이제 저희가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할 수 있는 시행하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우리나라 병원들 대부분 잘해요. 한 90% 이상은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대부분 1등급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관상동맥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병원의 규모냐 의사의 유명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담당 의사와 환자의 소통과 관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유명 의사이고 병원이라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술을 들어간다거나 반대로 환자가 제대로 질문을 못한다면 결코 환자의 장기 예후를 고려할 때 그 그 환자 자신한테는 정말 좋은 병원, 좋은 의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신질환이다 보니까 혈관질환이 이제 여러 분야의 혈관 전문의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면 더욱 유익한 병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질문 하나만 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지방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올라오는 환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미리 수술 가능한 것들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보시면 지방에서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올라오시는데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그 기본적인 원칙은 환자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근데 보는데 만약에 그 가까운 곳에 심장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 그분한테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대부분 다 심장 수술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심장 수술은 뭐 관상동맥 우회수이 됐든 판막 수술이 됐든 대동맥 수술이 됐든
환자들이 또 나중에 문제들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올 때 뭐 서너 시간씩 걸리고 4시간, 5시간씩 걸려가지고 하루를 잡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먼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 없거나 의사분이 없으시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심장 수술을 보내신 내과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죠. 통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은 아무리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조기에 발견한다고 해서 합병증을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혈관 주치를 제가 강조드리는데 혈관 주치가 곁에 있다면 얼마든지 위험한 순간을 좀 피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비무환은 가까운 병원에 좋은 혈관 주치 선생님을 찾아보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튼튼한 유비무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 하나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이고 3, 4주 전부터 새벽에 아침에 흉통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만 유독 그런데 혹시 주의가 당연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아침 낮에 이렇게 그 비정형성 그 협심증이라고 그래서 혈관들이 예를 들어서 좁아져 있는 건 아니고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렇게 검사를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뭐 일단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심전도도 하시고 심장 초음파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그 검사도 하시고요. 만약에 해부학적인 걸 갖다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CT도 찍을 수 있고 뭐 증상에 따라서는 조영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 많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을 갖다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겠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 상담해 보시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럼 친지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수술 건수를 보면 될까요? 제 수술 건수가 나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가장 가까운 병원을 일단 찾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까운 병원에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또 다른 의견을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물어보실 거면은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상체를 잘 모르니까 어떤 수술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의견을 갖다가 여러 의사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상태만 괜찮으시다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 병원의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병원이 정말로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병원을 선택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기억하실 것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100%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100%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미리 검진도 잘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관상동맥 질환을 갖다가 합병증이 생기는 것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유비무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